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희 작가입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어요. 원래는 제가 집에서 저희 서재방 방구석에서 혼자 많이 찍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화려한 이 스튜디오, 이게 뭐냐면 오늘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20년 경제 전망을 쓰신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강석 교수님을 모시고 진짜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같은 정말 평범한 뭐 직장인들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이 경제를 어떻게 조금 접목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요. 제가 오늘 책 홍보 좀 열심히 해드리면서 속속들이 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근데 2020년 경제 전망하면 뭔가 나랑은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내 할 것도 바쁜데 경제를 굳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알아야 되냐 하는 또 분들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경제 전망, 경제를 특히 알아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려볼게요. 사람이 그냥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의 어울림, 여러 산업과의 어울림, 그리고 국가와의 연결성. 그 세계 경제 속에 내가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우러져서 유기체적으로 살아가는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나의 어떤 살아감의 의미도 약해질 수 있겠다는 인문학적 니즈도 있어요. 직장인이고 혹은 투자자고 이런 관점에서도 경제를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사고 나겠네요. 사고 나죠. 물론 경제를 안 들여다보고 재테크에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일시적인 일에 불과해요. 운빨이죠. 운이죠, 운. 맞아. 근데 제대로 경제를 알고 투자하면 내가 성공했어도 왜 성공했고 실패했어도 왜 실패했는지 알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 의사 결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어요. 일시적인 투자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하루 투자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1년 투자하고 말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경제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래요. 금리가 떨어지면 현금을 은행에 둘 이유가 줄어들겠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동안 적금리도 떨어질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은행에다만 둘 것인가? 아니면 부상하는 투자처에 투자를 해 나갈 것인가? 자산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 이것도 경제를 들여다보는 일에서 시작돼요. 근데 저는 어려운 게 네네. 경제 전망은 사실 책이든 뉴스든 기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찾아볼 수는 있는데 내가 정말 투자하려는 거랑 이 접목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내렸다. 내년에 뭐 더 내릴 거다라는 게 왔을 때 그거를 나랑 어떻게 연결시키지? 그런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그런 같아요. 이야기? 물론 뭐 이 책 한 권을 읽으세요 하면은 뭐 끝납니다. 최근 1년 사이에 미국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도 모르거든요. 좋습니다. 조금 어떻게 조금 수많은 경제 기사들, 수많은 전문가들의 뭐 유튜브 방송, 아니면 여러 책들 만무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몰라요. 다 전망도 좀 다 다르게 다르니까. 하는 것들도 있고 다 다르니까. 솔직히 잘 못 믿겠어요. 100% 교수님도. 자, 저희가 읽고 판단해요. 자, 그래서 여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경제 읽어주는 남자 얘기를 믿어라라고 하기보다는 깜짝 놀랐어요. 믿어라 하는 줄 알고. 하기보다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제적인 신용도가 있는 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라. 누구의 일부 학자의 얘기를 듣거나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이야기에 의존하거나 어떤 누구 뭐 위기설을 주장하는 누구의 말을 믿기보다는 경제 기구의 말을 들어라. 대표적인 게 좀 IMF, 월드뱅크, OECD, 조금 더 보태면 UN, WTO 요 정도의 국제기구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리고 국내 경제에서는 신용도 있는 주요 민간경제연구소의 얘기를 들어라.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민간경제연구원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굉장히 객관적인 경향이 있어요. 정부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전망을 늘상 하고요. 은행 사이드나 투자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민간경제연구소는 그 중간 정도에 항상 그럼 거기 위치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일반인 누구나 가서 그걸 볼 수 있어요? 볼 수는 있습니다. IMF 홈페이지 가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영어로 돼 있겠지. 당연히 영어로 돼 있고 수백 페이지 돼 있고 아니 뭐 그러면 진짜 알아듣기 어려워요. 국내 경제도 알아듣기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그럼 또 이 책 읽어야 되는 거야? 그쵸. 또 결과가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민간경제연구원들의 재밌죠? 여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알기 쉽게 우리들의 언어로 편하게 써낸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 이게 그러면 책으로- 현대경제연구소에도 홈페이지 가면 한글로 이렇게 정리된 거는 있죠? 정리 그럼 있습니다. 예. 보통 연말쯤에 올라오나요? 아, 그거는 이제 수시로 발간이 돼요. 수시로요? 예. 그러니까 IMF만 해도 1년에 4차례 경제전망 보고서를 그건 발표해요. 우리가- 민간경제연구소들도 경제전망치를 발표하고 수정전망치를 발표하고 여러 차례 발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전망치 중에 내가 뭐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혼돈이 있기 때문에 주요 기관들의 정보를 좀 걸러서 네, 제 생각에는 일차적으로. 굳이 믿으라 하면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에 의존하는 게 오케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만 먼저 체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네. 아 우리 네. 너무 서두가 서두가 아니에요.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죠. 이게 본론이에요. 이게 본론. 네. 본론 두 번째. 네. 사실 막 모르겠어요. 다들 네. 의견이 분분한데 경제 위기 올 거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진짜 2020년 내년에 경제 전망이 조금 어떻게 되는지 그 안에서 진짜 경제 위기 어떤 시그널이 있는 건가? 진짜 올 수도 있는 건가? 네.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한번 준비성이 보세요. 철저합니다. 네, 보이나요 준비했습니다. 이거? 따로 여러분 온라인 강의 아닙니다. 강의 아니에요. 자, 이 그래프는 제가 그렸을 뿐이지 네. 이 통계는 고스란히 IMF가 제공하는 통계다.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를 보여드릴 때는 제가 보는 뷰가 아니라 네. IMF가 보는 뷰를 그냥 브리핑해드리는 수준이에요. 근데 세계 경제를 먼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계 경제 속에 한국 경제가 있고 어. 세계 경제의 흐름이 한국 경제의 흐름을 결정해요. 요새는 한국 또- 경제의 흐름이 나의 경제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부터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굉장히 해외 의존적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수출 때문에 예. 또 많이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 역행하지 않아요.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를 보시면 2020년이 정말 위기인가? 신흥국은 그래프 올라가네? 그러니까 일단 세계 경제 검정색부터 보세요. 평균적으로 세계 경제는 어때요? 2000 올해보다 더 높게 나오네요. 그렇죠. 2019년이 저점이에요. 뭐야? 2019년이. 그러니까 진짜? 지금 잘못된 정보를 자꾸 취득하시니까 2020년 위기 올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안 남편이 된다. 경제기 온다고 집 팔자고 그래가지고 남편을 먼저 의심하셔라 이거예요. 이 정보의 출처가 남자를 어디? 믿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부동산은 자, 그러면 네네. 제가 2019년 경제 전망 이 네. 책을 발간할 때 네. 이 핵심적인 그 리드멘트가 네. 결정점이었어요. 뭐냐면 2019년은 하강 국면이 명확한 저점 구간이다. 완전히 안 좋은 경제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던 거예요. 실제로 왜 맞죠? 그랬나요? 2020년은 반등이라는 거야. 누가? IMF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뷰는요. 네. 월드뱅크, OECD 다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언론이나 뉴스에서는 막 내년 반등한다 이런 걸 잘 못 본 것 같은데 나만 못 본 건가? 그러니까 저는 네. 철저하게 네. 주요 국제 기구들의 세계 경제 전망을 의존해서 우리 경제를 네, 판단하셔라. 네, 네.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 이 세계 경제를 권역별로 만약에 쪼갠다 그러면 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분하겠죠. 우리나라는 신흥국이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오. 중요한 것은 선진국들은 어때요? 다. 안 그러니까 좋죠. 약간 이렇게 내려와서 19년이 저점일 네. 뿐만 아니라 20년에도 계속 안 비슷비슷하네요. 좋아요. 예. 이 선진국 경제에만 주목을 하면 위기설이 올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선진국이 하락하는 거 이상으로 신흥국들이 크게 반등하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 들어가는데 선진국이 이렇게 안 좋으면 예. 신흥국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한테 영향 미치는 게 커요? 아, 자,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을 여기에 하는가 여기에 하는가 아, 그죠. 이게 다른 그래. 거예요. 신흥국에 뭔가를 또 공장도 짓고 뭐 할 수도 예. 있으니까 베트남에 또 투자하는가, 그죠, 베트남에 수출하는가. 활로 개척을 또 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기업의 대응이 또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반등 신흥국에 주목하라. 아, 책에 예, 제가 반등 20가지 신흥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경기가 반등하는 신흥국들에 주목을 하라고. 그 반등하는 신흥국 중에 또 더 깊게 반등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몇 개 말씀 예. 못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아시아 신흥국들인데요. 아시아 신흥국들. 주로 이제 베트남, 필리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종류의 나라들이 굉장히 동남아가 크게 많네. 반등합니다. 예. 투자할 때도 약간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도
아시아 신흥국 ETF 투자 같은 거. 그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따 2부에서 2부에서 좀 더 너무 되지 투자적인 않았나요? 부분. 예. 이렇게 경제를 네. 보시고요. 한국 경제는 역시 2019년이 저점이에요. 저점을 그랬구나. 형성하고 아, 이 파란색은 수출 증가인 예, 예. 거고, 아, 이 검정색이 경제 검정색만 성장률인 보세요. 거죠? 10.0,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리고 2020년은 반등하지만 네. 예, 완만한 반등. 음, 뭐 진짜 반등했어? 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낮은 수준의 쥐꼬리. 반등. 예. 그래서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도대체 안 되는 그런 반등이 이어집니다. 그럼 어쨌든 2019년보다 더 낮아지진 않아요. 오히려 한국 희망적일 경제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주요 기구들은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2020년 경제 위기가 터진다라는 얘기가 사실 2019년에도 있었고, 네. 아니면 뭐 2021년에 온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예. 교수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그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다. 반등이다. 2020년 경제 전망의 키워드는 대전환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반등을 한다면 2021년에도 약간 그거의 흐름을 탄다는 반등세가 거예요? 유지되는 오.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수년 내에는 경제 네. 위기를 일단 예측은 안 됩니다. 아 진짜요? 예. 뭐 왜 이렇게 경제 위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시그널이 있나요? 포인트는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2019년이 세계 경제적으로나 한국 경제적으로나 네. 저점을 형성했던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분쟁이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기업들을 위축시켰어요, 투자를. 아, 이 미중 무역 분쟁이 2020년에도 장기전이 되긴 해요. 2019년보다 더 격화되긴 어려워. 근거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뭐를 준비해야 되죠? 재선을 또. 재선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뭔가 중요한 선거가 있으면 네,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죠. 네.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좋아해요. 지지를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미국 경제를 파탄내 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네. 밀당이네요, 완전. 밀당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듯하는 모습은 계속 가져가고 있으나 미국 경제를 나름대로 버티게 하는 침체 국면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그런 데 초점을 둘 것이기 때문에 협상할 것 같이 제스처를 취하다가 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계속 연출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도 2019년이 저점이고 2020년은 더 격화되긴 어렵다. 한일 무역 전쟁도 이미 격화됐었는데 더 격화되기 어렵다. 이런 대외적인 환경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좀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 힘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래요. 중요한 시그널이고요. 그죠. 그리고 각국이 재정 정책을 굉장히 강도 높게 가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법인세를 엄청나게 인하하고 우리나라도 더 해라. 슈퍼 예산안을 마련했죠. 그런 알았어요. 식으로 경기 부양의 시그널들이 굉장히 많다. 마지막에 궁금한 거 있었어요. 네. 보통 경제 위기가 온다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국채 장단기 금리 차익을 많이 네.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근거로 수년 내에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여러 위기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경제 위기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네. 2부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2부에는 경제 전망 2020년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이제 조금 알겠어. 근데 그거랑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거가 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나는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진짜 내년에 살 수 있는 기회인지, 그리고 금리가 지금 더 떨어졌잖아요. 금리 인하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재테크 전략을 가져야 될지를 이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